홍반사의 역전재판 퀴어 있소 제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퀴어 셀럽 비타믹주님을 판사로 모셔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판결하는 통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2부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익하고 알찬 코너로 마련했답니다. 퀴어로 살며 한 번쯤은 궁금하고 한 번쯤은 필요하지만 혼자 공부하기에는 어렵고 헷갈렸던 법률적 지식들을 함께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 오늘 2부 게스트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와. 그리고 저희는 진행을 맡은 DJ 비니빈 슌슌입니다. 와. 장서연 변호사님은 원래는 검사로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부임 1년 만에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고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 후 14년째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을 무료로 변호해오고 계신 건데요. 성소수자 여성, 홈리스, 난민 등 사회 각지의 소수자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주시고 계시답니다. 변호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바로 어저께 부산에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이라는 홍예당이 있는데 그 홍예당에서 주최한 행사에 연사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부산 홍예당은 이 홍예가 한자로 무지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생긴 단체로 사실 서울 지역이나 이쪽은 행사가 많지만 그렇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퀴어 행사나 이런 것이 좀 많지가 않아서 좀 새롭게 만든 단체입니다. 어제는 이제 동성 커플 관련한 권리 그리고 지금 현재 동성혼이 이제 제도화되기 전에 이런 상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한 유언장 작성법 이런 걸 이제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와, 너무 좋았겠어요. 네. 홍예당 진짜 이름 예쁘다 근데. 네, 이쁘죠. 네. 정말 그래서 잘 지은 것 같아요. 홍예당, 홍예는 이제 한자로 무지개를 뜻하고 당은 이제 장소당인 거잖아요. 그래서 홍예당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모임이 있습니다. 네, 장서연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홍반사의 역전재판 퀴어있소 2부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코너는 성소수자와 법 이슈 클리핑 시간인데요.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지만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을 혹시 간단히 정의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차별금지법은 우리 헌법의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평등의 원칙을 구체적인 법률로 좀 구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차별 금지 사유에는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이제 예시 조항이라고 해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그 차별금지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죠. 그래서 한 24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성별, 장애, 나이, 또 출신 지역, 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이제 24가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고 교육 영역이나 고용 영역, 또 행정 영역, 또 재화와 서비스 이용 관련한 영역에서 그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경우에 그 차별을 구제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정부에게는 5년마다 이 차별 시정을 위한 차별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굉장히 다방면에서 쓸모가 있을 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체적인 생활에서 이런 차별을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고 또는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없이도 잘 살았는데 뭐하러 이런 법이 필요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희가 차별금지법 없이 잘 살아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전 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금 한국의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차별이 존재하다,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차별금지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성소수자라는 이유도 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또는 가족 형태가
뭐 한부모 가족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차별과 관련해서 이 차별 금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별 금지 사유를 열거함으로써 차별 당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차별을 당하고 있구나 자각을 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의도가 없이 차별한 사람에게도 아 이게 차별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후적으로 권리 구제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그 평등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그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처벌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사람들의 인식부터 다시 서로 네, 설립한다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네, 네. 의미가 큰 네. 법안이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가 그 어떤 예를 들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규범으로 확립이 돼 있다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회적으로 표출하는 거, 뭐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특히 이런 공적 영역에서 뭐 학교, 교육 안에서 이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굉장히 심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되기 때문에 뭐 징계라든지 아니면 뭐 교직을 박탈당한다든지 이런 제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그런 이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차별금지법도 실제로 그 차별에 대한 시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규범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지 이것을 확립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7월에는 저희 홍반사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었는데요. 부끄럽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네요.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확히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입법을 위한 과정 중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나요? 네, 올해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게 그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어요. 네. 사실 지난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대표 발의가 된 상황이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의미가 있었던 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부임을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이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차별금지 및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라고 이제 국회에 권고를 하면서 그 권고안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것이 이제 국회 통과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국회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국회 의석수가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수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뭐 발의하겠다라는 소식도 있긴 하지만 아직 발의는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 상황은 이렇고,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고 100개가 넘는 이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평등버스라고 해서 전국을 순회하는 차별금지법의 그 이슈를 알리고 또 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는 그 평등버스가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최근에도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각지에서 이런 운동이 전개된 지가 한참이 흘렀는데도 법 제정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제 마음 같아서는 벌써 다 제정됐어요, 지금. 네, 차별금지법이 이제 2007년부터 사실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2007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로 공약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이제 고졸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이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임기 말에 차별금지 법안을 입법 예고하죠. 법무부에서. 그런데 법무부에서 그 입법 예고안에 있던 이제 차별금지 사유 중에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그 국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보수 개신교들이 그 개신교계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그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고 그 압력을 받아서 이제 법무부가 그 차별금지법 안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한 것이죠.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이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고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라고 해서 정부와는 받질 않고 거부를 하고 이제 시민사회 단체 안으로 그 발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때는 이제 민주노동당이었죠.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두 법안 다 그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이제 회기가 만료가 되면 법안들은 다 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폐기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아직 제정이 못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정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런 이제 보수 개신교 종교계의 반대이고 또 하나는 사실 민주당의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지금도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당장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이런 이제 입장을 모호하게 취하고 있는 것이 가장 걸림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또 교양님께서 동성결합법을 지지한다라는 이제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제 표명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종교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런 개신교계는 지금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 또 민주당도 사실 이제 대선 시기에도 그 뭐 나중에라는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나중에 하겠다,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차별금지법이 아직까지 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 너무 지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회기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될 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다음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다음 질문 넘어가기 앞서서 저희의 사기를 좀 더 북돋고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힘내라는 의미에서 다 함께 1부에서 이었던 퀴어 있어 한번 외치고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퀴어 있어! 아, 정말 힘이 나네요. 네, 좋아요. 이어서 가볼게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의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삶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 차별금지법 이후 운동에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라는 인식하에 좀 이제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위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뭐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어떤 부당한 차별을 당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대응을 해서 싸울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고 해서 모든 이제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2011년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긴 했지만 그것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뿌리 내리고 그 작동이 하기까지에는 또 그 뭐 교사나 학생 또 교육청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실제로 이게 그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뭐 시민사회나 이제 정부들이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네, 집행을 해야 되겠죠. 따지고 보면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법안일 뿐이고 이 법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저희에게 되게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기본이 되는 것조차 마련되지 않아 있다는 의미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하나의 토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07년부터 제정을 하려고 했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정치에서의 그 소극적인 입장 그리고 그의 반면에 이제 보수 개신교 종교계에서의 이런 적극적인 예, 의사표명. 적극적인 이제 반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다는 의미니까 만약에 이제 그 제정이 된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출발선이 많이 달라진 상태에서 네,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이렇게 기본적인 법안인데 여기서 만약에 성적 지향이나 이런 것이 빠지게 된다면 앞으로의 활동들에 굉장히 큰 제약이 생길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장담하건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결코 빠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요? 네, 이것이 2007년부터 시작된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빼고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했으면 사실 2007년에 제정이 됐겠죠. 하지만 이렇게 싸운 역사가 있고 또 이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연대하고 있는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개학안으로는 통과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너무 네. 희망적인 결말이네요. 그럼 다음 이슈인 법적 성별 정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SBS에서 올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등록상으로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친 국내 트랜스젠더는 최소 5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통계적으로 전체 트랜스젠더의 10에서 15% 정도가 성별 정정을 거친다는 연구 결과를 대입하면 전체 국내 트랜스젠더 숫자는 약 6,000명 정도로 추정된다는데요. 그런데 성별 정정을 마친 인구수가 517명이라는 거잖아요. 법적 성별 정정의 신청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 통계가 517명이라는 것은 이제 저도 처음 봤는데 사실 517명이라고 하면 저는 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트랜스젠더의 숫자는 더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왜 그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성별 정정을 하지 않는 건지는 이제 성별 정정 절차가 좀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봐요. 요건이나 절차가. 근데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성별 정정을 원하는 건 아니고 아마 하길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직 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트랜스젠더는 이제 생각보다 그 숫자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사실 법적으로 이제 성별을 결정하는 기준이 그 일반 사람들이 그 통념적으로 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요소로만 결정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저희 대법원에서도 사람의 성별은 그 이런 뭐 성염색체나 뭐 생식기 같은 그 생물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본인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이제 성별 정체성, 정신적인 요소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성으로 인식되고 관계를 맺는지 사회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뭐 하나의 성으로 이렇게 수렴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요소들이 각각의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법적 성별이 꼭 그 생물학적인 요소에 맞는 그런 뭐 보통 시스젠더라고 하는데요. 시스젠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다양한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최근에는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이제 젠더 퀴어라든지 논 바이너리 같은 더 이제 다양한 정체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법적 성별 정정 이제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그 예전에 그런 관념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구시대적인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법원에서 사람의 성별을 결정할 때 이 뭐 정신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생물학적인 요소를 다 고려하라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생물학적인 요소를 가장 크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그 본인이 이제 법적의 표현으로 의하면 이제 전환된 성이라고 하면서 그 전환된 성에 맞는 신체 외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성전환 수술을 끝까지 다 요구를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트랜스젠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메일 투 피메일 뭐 M2F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뭐 이제 그러니까 생殖능력 제거와 함께 그 뭐 성기성형 수술까지 요구를 한다던가 이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트랜스젠더들이 다 이런 성전환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도 아닌데 성별 정정을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런 이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사실 생물학적인 요소를 너무 강하게 보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법원뿐만 아니라 이제 실생활에서도 트랜스젠더 이슈 얘기가 나오면 트랜스젠더를 이제 생물학적인 성이나 아니면 패싱되는 성으로만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법 쪽에서도 그런 인식이 비슷하군요. 네, 법원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판사들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 주변에 사실 트랜스젠더의 삶을 뭐 직접 만날 기회도 없고 볼 기회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그런 고정관념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변호사님께서 법적 성별 정정 과정의 어려움, 조건의 까다로움을 언급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선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해 법적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관련한 조항이 개설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에도 법적 성별 정정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성별 정정 과정에서 외부 성기 성형 수술과 생식 능력 상실을 요구하는 것이 인권적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요. 2013년에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성을 띈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네요.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동향은 어떠한가요? 맞습니다. 이제 2006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처음으로 이제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이제 허가한 그런 결정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신청했던 분은 이제 트랜스젠더 남성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여서 뭐 F2M 트랜스젠더이기도 했고, 근데 그분의 트랜지션 상태는 사실 모든 성전환 수술을 이제 다 마친 그런 이제 상태였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경우에는 이제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였던 거지, 모든 트랜스젠더들이 사실 그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해서 만든 이제 대법원 예규가 있어요. 그 성전환자 성별 정정에 관한 뭐 사무 처리 지침이라고 법률이 아니고 이제 대법원 예규인데, 그거는 이제 다른 이제 하급심 법원들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성전환 수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전환된 성에 가까워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마치 외부 성기를 포함한 모든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생식 능력이 없어야 될 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자녀가 없을 것, 미성년자 자녀가 없어야 된다 이런 요건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정신과 전문의의 이런 뭐 진단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어쨌든 이제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히 이제 많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성별 정정을 하는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은 이제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 또 수술 비용도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에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도 않고, 또 아직까지는 그런 의료적인 기술도 발달이
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신체에 대한 외과적인 수술, 침습적 수술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너 성별을 정정을 하려고 또는 지금 너가 생각하는 그 성별 정체성에 따른 성별을 이제 공부상 등록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생식능력 제고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자궁적출 수술을 해야 된다, 또 성기성형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집단에게 본인이 원치 않는 불임 수술을 강요하는 것도 지금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1세기에서 유일하게 불임 수술을 강요하고 있는 집단이 사실 트랜스젠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체의 온전성 또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그런 이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3년에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그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취지에서 그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을 하지 않은 이제 트랜스젠더 남성 분들의 그 성별 정정 신청을 이제 지원한 적이 있었고, 근데 다행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허가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 그 이후로 많은 하급심에서 몇몇의 하급심에서는 성기 성형 수술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고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다만 생식 능력 제거가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가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게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하급심 판례이기 때문에 다른 법원에 사실 그러니까 그 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미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제 판사마다 이제 자의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원은 인정하고 어떤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근데 독특한 게 이제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의 필수 조건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례만 있을 뿐 법률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건지, 법률이 없다면 뭘 근거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아까 그 말씀하신 조례라고 하셨나요? 네, 그 대법원 예규내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는 그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법률이라는 구체적인 법률은 없어요. 그런데 그 지금의 가족관계 등록법에 보면 그 가족관계 등록부 기재 사항이 뭐 어떤 착오나 네. 또 이런 누락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사실과 다를 때는 정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일반 조항에 근거해서 이제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법적 성별이 아닌 이제 다른 성별로 기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법률상 그 기재될 수 없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체와 맞는 그 성별로 정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있다는 것이 이제 2006년에 대법원 판례였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06년에부터 그 사람의 성별이 이런 뭐 정신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관행은 그런 거를 고려함이 없이 태어날 때 그냥 외부 성기만 보고 그렇죠. 출생 신고를 하면서 성별을 기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불일치에 대해서 이제 정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판례 해석상 그렇게 된 거고요. 다른 나라에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있어요. 뭐 거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더 이런 트랜스젠더 관련해서 조금 병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동일성 이제 장애자와 관련해서 뭐 성별 정정에 관한 법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건은 이제 저희랑 비슷한데 이제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도 뭐 좀 더 완화된 요건의 법률을 이제 만들어서
법을 만들면 좋기는 한데 뭐 사실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이게 어쨌든 국회의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입법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나쁜 계약안이 탄생할 수도 있고. 입법화되면 될까봐 그런 우려에서 아직까지는 네, 입법 쪽보다는 이제 판례 쪽으로 네,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났을 때 아이의 성기를 보고 성별을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판단과는 다르게 다른 나라 서양에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네. 그런 성기의 생김새와 관계없이 처음에는 이제 기재하지 않고 나중에 아이의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 성별을 기재한다는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출생 신고할 때 꼭 뭐 여성, 남성으로 기재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일단 공란으로 비워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이제 나중에 이 아이가 그 정체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성전환 수술을 요하지는 않고 명시적으로 이제 법에서 뭐 정신과 진단만으로 또 본인이 그 반대의 성으로 뭐 한 2년 정도 이제 생활한 것을 바탕으로 본인의 신청하에 이제 성별 정정을 허가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뉴욕주에서도 그 이제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논 바이너리나 이런 성별 이분법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에 본인은 여성 남성이 아닌 논 바이너리로 그런 공부상 등록하고 싶다라고 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네 그렇게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한 네, 판례도 있습니다. 굉장히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 앞선 질문은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의 필수 조건 여부에 관련된 질문을 했었는데요. 네. 외부 성기 성형 수술 없이 법적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례의 수가 신청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걸 확인했어요. 네. 트랜스젠더 남성보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에 그 허가의 수가 훨씬 적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는 법원이 트랜스젠더 여성과 트랜스젠더 남성을 법적 성별 정정 허가의 측면에서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법원이 트랜스젠더 남성과 여성을 다루는 태도가 실제로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남성의 경우 이제 생殖능력 제거 상태에서 성기 성형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뭐 몇몇 하급심에서 인정하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생殖능력 제거 상태인데 성기 성형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된 예가 전국적으로 한 건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지원하고 있는 사건도 이제 그런 이제 상태에 이제 트랜스젠더 여성 지원을 했을 때 그 재판장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쨌든 그 뭐 페니스 음경이 남아있는 상태로는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이 그 남성 여성을 차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페니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편견이고 고정관념인데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에게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좀 부당하죠. 부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받아들여지기가 더 어렵다는 뜻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여성의 약간 자질의 조건을 법에서 부여하는 것 같은 좀 꺼림칙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좀 신체적인 요건, 생물학적인 요건에 좀 집착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 페니스의 유무로 이제 사람의 성별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외부 성기에 의해서 사람의 성별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좀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본인들 스스로가 정신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를 고려하라라고 했는데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희를 볼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뭐 살아가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살아가기도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법적 선별 정정을 위해서 요구되는 호르몬 요법이나 아니면 외부성기 성형수술 등을 제공하는 병원이 한국 내에서도 극소수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극소수인 병원 중에서도 면담자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한 의료적 조치가 가능한 병원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적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좀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술과 관련해서는 정말 손에 꼽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의사도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무례하게 뭐 대우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수술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항의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실은 내색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참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문제 제기하기가 쉽진 않은 거죠. 네, 이 상황상. 당사자들이. 네, 그래서 뭐 호르몬이나 뭐 이런 치료를 하거나 또는 이제 성형 수술을 위해서 이제 뭐 성형외과 이런 데 갈 때도 병원에 따라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병원도 있고 그래도 다행히 요즘은 점차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기도 하고 이해도 좀 폭이 넓어져서 조금 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이제 의원들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사실 커뮤니티 안에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병원들이 좀 정보가 공유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병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의료인들에게 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또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위한 사실 교육이 필요하죠. 의료인 양성 과정에서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전환 수술이나 의료와 관련해서 의료적인 내용으로도 그것이 이제 그 의료인들의 교육 과정 안에 반드시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낙태제가 굉장히 이슈인데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낙태에 관한 실습 자체를 하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제 외부성기 성형수술 등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한국의 그 성전환 수술 특히 이제 뭐 생식능력 제거 외부성기 성형 수술을 하는 이제 그 병원이 몇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실습할 수 있는 병원 자체도 많지 않고 그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서 그럼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그 의료인을 양성할 때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선 질문에서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적 안정장치를 언급했었는데 사실 제가 전에 읽었던 그 트랜스젠더 의료적 문제와 관련된 책이 오롯한 당신이란 책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신 분께서 얘기해 주신 사례가 있었어요. 트랜스젠더 분께서 이제 외부성기 성형수술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도 성형수술을 하고 싶으셔서 성형외과에 방문을 하셨는데 이제 자신은 이제 지정 성별은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하니까 의사분께서 원장님께서 아니 너는 누가 봐도 생긴 게 남잔데 왜 굳이 여자로 바뀌려고 하냐 남자답게 굴어라 남자답게 하면서 이제 딱 그 인터뷰 하신 분께 그런 말씀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 병원 측에서는 아예 이제
뭐 성형수술이든 혹은 성기 성형수술이든 간에 의료적인 과정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그런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트랜스젠더 분들이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차별금지법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차별금지법의 조항 자체가 어떤 성적 지향 혹은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니까 이것을 의료적 과정에서도 적용시켜서 이런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료적 조치를 아예 진단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막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이제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이제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뭐 차별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차별금지법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현재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 의료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료 거부의 경우에도 의료인이 진료 거부를 했을 때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트랜스젠더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거부를 한 병원에서 사실 진료를 받기는 싫겠죠. 불안하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뭐 남자 같다느니 여자 같다느니 아니면 뭐 여성스럽지 않다더니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된 것 같고 맞아요. 무례하고 특히 그걸 뭐 의사인 가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온 그 환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너무 안하무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폭력적이죠. 네, 법률적 장치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이 정말 많네요. 네, 사회적 인식부터 개선해야 될 게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적 성별 정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받을 만한 해외 모델이 있을까요? 아까 언급했던 독일이나 미국, 영국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성별 정정 절차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해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 독일은 이미 2011년에 그 트랜스젠더에게 그 성별 정정을 할 때 그 생식 능력 제거나 그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그 독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 온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위헌이 나서 그 이후에는 그런 이제 수술을 요구할 수가 없고요. 근데 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랜스젠더 여성의 사례였는데 이미 이제 5, 60대, 60대인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은 트랜스젠더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상태에서는 사실 수술 없이도 네, 보통은 이제 생식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는데 그런 외과적인 수술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랬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그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그때도 역시 이제 뭐 이런 생식 능력 제거 수술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 유럽 인권의 그 협약에 있는 그런 이제 신체 온전성에 관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EU에 가입해 있는 이제의 경우에는 아마 가입해 있는 국가의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수술을 요건으로 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네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미국의 몇 개 주나 또는 이제 독일, 뭐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서는 이제 점차 이제 수술을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선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그 이제는 이것을 병리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원하면 신청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인권적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젠더 아이덴티티만 보고 그것을 이제 정정을 허가하고 그 본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성별을 그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온전히 그 당사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네. 절차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별 선정이 굉장히 간단하다면 사실 가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 지금 네가 여자인 줄 아는데, 네가 남자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면 어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별 정정 절차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다면 그런 부차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네. 법원에서는 좀 그런 거를 우려를 해요. 이 사람이 사실 뭐 지금은 남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별 정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본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재정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람이 탐색하는 과정에서 또 성별 정체성이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해서 그건 본인이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죠.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조금 법적 성별은 좀 더 완화해서 접근이 좀 가능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젠더 플루이드 같은 정체성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성별 일분법도 제도적으로 좀 해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감해요. 저희가 사실 남성하고 여성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법이 뭐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런 성별을 표기할 필요도 없고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성별을 구분하고 표기하도록 하는 많은 제도들을 사실은 없애는 게 가장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형식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의문이 되게 깊었는데 이제 시험 볼 때 모의고사나 수능을 볼 때 OMR에다가 영어 시간에는 여성과 남성을 체크하게 해요. 근데 그 대체 왜 있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모르겠어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시험을 볼 때 왜 남성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는 걸까요? 그런 식으로 되게 관습적으로 남아있는 게 많은 것 맞아요. 같은데 따져보면 사실 많이 필요 없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섹션인 법적 성별 정정을 끝마쳐봤는데요. 한번 우리 잠깐 분위기를 환기하는 기분으로 퀴어있어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퀴어있어! 네, 너무 힘이 나네요. 네, 다음 코너는 사연을 읽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사연자분께서 생활 동반자법과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게이입니다. 어려운 건 알지만 요즘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히 내 애인을 자랑하고 싶고 제도적인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러네요. 작년에 유부녀 레즈비언 김규진 씨의 결혼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언제쯤 동성결혼이 가능할까요? 요즘은 동성결혼보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생활동반자법을 잘 몰라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돼도 동성관계를 배우자로 등록할 순 없겠죠? 그냥 룸메이트 정도가 되는 건가? 유유. 그래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좋긴 한데 기쁘면서도 아쉬울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퀴어가 결혼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퀴어들이 결혼의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말 동성결혼을 가능하게 하려면 뭘 바꿔야 하죠? 헌법부터인가요? 네, 사실 동성결혼을 제도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헌법으로도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에서 이제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자기 운명 결정권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도 있는데 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는 혼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혼인을 할 자유, 뭐 할지 말지 자유, 또 상대방을 결정할 자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전주 이씨끼리 결혼을 못한다던가 김해 김씨끼리 결혼 못한다던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그렇죠. 그쵸, 말도 안 거였죠. 되죠. 우습고 지금은 현재 뭐 민법에서는 한 8촌 이내에
를 근친으로 봐서 결혼을 못하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마치 동성동본이 그런 뭔가 굉장히 비윤리적인 결혼인 것처럼 매도를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1996년에 냈어요. 그러니까 벌써 20년도 이제 넘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동성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동성 간에도 혼인할 자유를 인정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헌법 재판소에서도 조만간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 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판결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글쎄 그게 이제 결국 시기의 문제인데 당연히 언젠가는 동성 결혼도 제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성 결혼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 김규진 씨가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동사무소에 이제 배우자로 등록을 하러 가셨을 때 관련된 절차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입력 자체를 거절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헌법 자체에서는 동성 결혼을 막진 않지만 동사무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 절차에서는 동성 배우자를 등록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민법에 보면 이제 혼인과 관련해서 이제 민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민법에 혼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이 그 혼인의 의사에 합치가 있으면 혼인으로서 성립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규정이 없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친혼이나 또는 중혼의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동성 간의 혼인은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민법이 제정되고 개정될 때 사실 동성혼에 대해서는 아예 인식을 못하고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동성혼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아예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의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 이제 김조광수, 김승환 씨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당시에 서대문구청에 혼인 신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불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부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민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으로도 이미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나 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민법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성 간의 그 커플과 동성 간의 커플이 그 다름이 없는데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니까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법원에서는 저희 신청을 기각했는데 그 이유가 민법에 그 부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부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이제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 부부라는 용어가 지아비부, 지어미부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성별 이분법적이고 그 민법에서는 이성 간의 결혼을 전제로 규정이 됐고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동성 간의 결혼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 법원으로서도 많이 고심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도 이성 부부나 동성 부부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없는데 그 재판에서 본 거는 공동의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할 수 있는 거는 이성 커플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 유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성 커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출산하고 육아를 이성 커플만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전제인데요. 이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깨진 논리인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동성혼을 제도한 대만에서도 법원에서도 이 논리는 깼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이제 출산을 전제로 결혼을 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조건도 아니고
또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 불임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쟁이 됐었는데 당연히 불임은 이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과 혼인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리고 뭐 요즘은 재혼도 많기도 하고 또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커플도 있고 그런 경우하고 달리 이제 동성 커플만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흐름인데요. 법원의 논리고 흐름이기도 한데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논리 모순되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한 거고 그거는 사실상 차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좀 궁색한 그런 좀 이제 많이 없지네요. 사유고 그래서 아마 저희 한국에서도 이건 당연히 깨질 논리이기 때문에 조만간 동성혼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정됐으면 좋겠네요. 네. 되게 따끈따끈한 어제 뉴스인데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동성부부를 배우자로 등록했다가 실수라고 다시 해명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해당 동성 부부는 자격이 박탈되면 행정소송으로 투쟁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아까 DJ 비니비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약간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냐. 근데 이런 걸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네요. 다 그러게요. 사실 그냥 약간 행정이고 법정이고 다 그냥 그 변명에 불과하고 맞아.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그냥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걸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관습적인 문제로 네. 보이는. 네, 맞아요. 그 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관련해서도 저도 사실 피부양자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제 파트너하고 13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제 파트너가 이제 그 퇴사를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사무실을 통해서 그 피부양자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졌었어요. 근데 정말요? 보니까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배우자 피부양자 중에서 이제 배우자 자격과 관련해서는 꼭 법률호언상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사실호언상의 배우자도 좀 넓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 사실혼 관계다라는 인후보증서 하고 뭐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해줘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이것을 알고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그냥 이 성별을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는 저희도 모르죠. 근데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뭐 지금 현재 혼인 신고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마치 이제 이성 간의 사실혼 관계하고 정말 이제 똑같은 관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해주는 제도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건강보험도 있고 또 유족연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알려져가지고 조금 논란이 됐다 뿐이지 이런 일이 처음인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아마 처음이 아닐 거고 또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만약에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라고 하면 사실 법적 대응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응원을 네. 보내면서 사연자분께서 생활동반자법에 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생활 동반자 제도는 그러니까 혼인 제도 이외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다른 파트너십 제도들을 두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팍스법이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사실 결혼을 많이 안 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뭐 동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성 간의 관계 또 성애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친밀한 관계의 경우에 뭐 이런 이제 생활 동반자 그때는 이제 팍스는 이제 시민 결합이라고 하죠. 이제 시민 결합을 하는 형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 뭐 혼인 제도에 준하는 그런 관계의 지위를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것이 이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진선미 의원실에서 이 생활동반자법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아직 발의는 하진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발의를 준비하고 생활동반자법을
만들고 이제 연구했던 사람이 이제 황두영 씨가 그 진선미 의원실의 비서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퇴사를 하고 이번에 이제 쓴 책이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생활 동반자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일단 생활 동반자법은 어떻게 보면 동성 커플뿐만이 아니라 혈연과 혼인 관계로 정의되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가족을 아우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비혼 인구도 늘면서 참 많은 필요성을 갖게 된 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의 본격적인 질문. 생활 동반자법이 제정되었다고 친다면 생활 동반자법에서는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룸메이트가 되는 건지? 아니요. 그 생활 동반자법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활 동반자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런 개별법들을 그 개정하는 안을 같이 올려요. 예를 들면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라던가 뭐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보호자의 이제 배우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거, 또 소득세법 세금에서의 인적 공제에 이제 생활 동반자도 배우자에 준하는 지위를 올리는 것 등등. 그래서 이런 법들을 이제 생활 동반자도 배우자에 준하는 지위를 준다라는 거 개정을 하면 그걸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지위 또는 법률혼의 배우자의 관계에서의 준하는 지위를 사실상 다 보장할 수 있는 거죠. 네. 하기 나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 동반자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적 성별 정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았는데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직접 다뤄보신 사건들 중에 이 주제들과 관련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사실 저희가 이제 혼인이나 생활 동반자 제도나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인정을 받지를 못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좀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지원했던 사건 중에도 그 레즈비언 커플이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살면서 또 같이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런 관계였어요. 좀 이제 젊은 커플이었어요. 20대, 30대 커플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이제 한 명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망한 어떻게 보면 법적 상속인들이 그 가족들이 이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같이 살던 집에서 물건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뭐 절도죄로 고소하기도 하고 이 본인의 재산과 관련해서 뭐 침해하지 않도록 막 그런 조치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분의 형사 사건을 이제 변론하고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 이제 지원하게 됐던 건데 사실 이제 경찰 조사를 하는데 같이 이제 변호사로 참석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참 느낀 게 굉장히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동성 커플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도 밖에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장 이제 슬픔에 처해 있는 이 사람에게 감히 절도죄라는 걸 더 씌워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받게 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좀 참담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동성 결혼이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성 간에는 당장 오늘 만난 사람하고도 구청 가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몇 년 같이 살기도 하고 뭐 10년, 20년 같이 산 동성 커플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참아라. 뭐 시기상조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네. 특히 그 유족의 판단은 정말 비인도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건 사실 생존에 있을 때는 연락도 안 하던 그런 관계였다고 해요. 가족들하고 뭐 연락도 안 하고 뭐 왕래도 하지 않고 다 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망하고 나서 본인들의 이제 상속분을 주장을 하면서 하는 그런 행태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났죠. 철면피네요, 정말. 네, 화염치하다. 맞습니다. 화가 나서 소름이 돋는다. 그래서 네.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제 부산 홍해당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미리 써두자. 그래서 나의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나의 그런 재산이나 나의 그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관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들을 좀 미리 작성해 놓자.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인 거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거지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을 때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챙겨놓자라는 이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 아프지만 너무 그 필요성이 딱 보여가지고 네. 눈물 나네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게 약간 네, 오히려 다른 쪽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법이 그러니까요. 보장해주는데 저희는 법의 보장 받기 위해서 수많은 당연한 걸 위해서 법을 이런 거 맞습니다. 가져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차별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접근성의 차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점점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네.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변화는 또 더 빨라질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다행히 희망적인 것은 성소수자 또는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수용도가 한국의 경우 가장 빨리 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역시 한국은 좀 이렇게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조만간 대만에서도 이제 동성혼이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그런 변화의 물결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희망적인 결론 듣습니다. 네. 네, 이렇게 희망적으로 오늘 라디오 마무리하고 각자 패널분들과 함께 소감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먼저 말을 꺼낸 DJ 비니빈 저부터 소감을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1부에서도 그랬지만 2부도 마찬가지로 정말 조심스러운 주제들이었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이 준비한 내용이 많이 부족할까 봐 고민도 많이 했고 저희가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지식이 얕은 게 너무 드러날까 봐 약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변호사님 말씀 덕분에 이제 얕게나마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얻고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 혹은 팁 같은 걸 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DJ 슌슌인데요. 저도 굉장히 희망찬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안심이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퀴어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여실히 깨달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퀴어로서 살아온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만큼 힘든 일을 겪을 시간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평소에 아무런 생각이 많이 들진 않았는데 오늘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 참담한 현실을 조금 깨달은 것 같아서 슬프네요. 그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점점 나아질 것이고 점점 나아지게 만들 거니까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저희 모두.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그 라디오를 진행할 수 있어서 여기에 초대돼서 되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고요. 저희가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지금 40대이고 이제 제 파트너와 13년째 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한국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당연히 그런 불평등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압력, 규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꼭 매이지 않고 정말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에 따라서 본인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롭기도 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얼마 전에는 그 강원도 교육청에 교감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하러 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도 변하는구나 이런 이제 좀 시대적인 변화를 또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더 빨리
한국 사회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한 내일쯤 이 새 법 다 제정되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홍반사의 역전 재판 퀴어 있어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다 같이 퀴어 있어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좋습니다. 네. 하나, 둘, 퀴어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